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 연산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단락평가, 영어로는 쇼트 서킷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락평가는 한마디로 왼쪽 조건의 결과만으로 전체 답이 이미 정해지면 오른쪽 조건은 아예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는 동작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논리 AND와 논리 OR가 바로 이 규칙을 따르고 있죠. 이 영상에서는 단락평가가 왜 그냥 문법이 아니라 널 가드와 성능의 기본기인지, 그리고 컴파일러가 IL 레벨에서 brFalse.s, brTrue.s 같은 분기 명령으로 이 동작을 어떻게 구현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쓰게 되는 코드 한 줄을 먼저 보겠습니다. get 컴포넌트로 가져온 리지드 바디가 널이 아닐 때만 속도를 확인하고 힘을 가하는 흔한 널 가드 패턴이죠. 이 한 줄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미묘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RB가 널이 아닌지 먼저 검사하고 그 뒤에 논리 AND로 묶어서 RB.velocity.magnitude를 읽고 있습니다. 만약 RB가 널인데 오른쪽에 RB.velocity가 같이 실행되어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지면서 프레임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멀쩡하게 돌아가죠. 그 이유가 바로 단락평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코드에서 연산자 단 하나만 논리 AND를 앰퍼센드 한 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줄이 그 코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앰퍼센드 하나도 불타입에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행하는 순간 RB가 널이면 그대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앰퍼센드 하나는 단락평가를 하지 않고 양쪽 피한산자를 무조건 둘 다 평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 두 코드가 사실은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제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IL 단위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락평가의 의미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회의실의 투표입니다. 어떤 안건이 두 사람 모두 찬성해야 통과된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논리 AND와 정확히 같은 규칙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반대표를 던지는 순간 두 번째 사람의 의사는 더 이상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둘 중 한 명이라도 찬성하면 통과되는 안건은 어떨까요? 이건 논리 OR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찬성을 표명하는 순간 두 번째 사람의 의견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단락평가가 바로 이 회의실의 효율, 즉 답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굳이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코드 레벨에서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비율을 그림으로 옮기면 위쪽이 논리 AND, 아래쪽이 논리 OR의 흐름입니다. 위쪽 논리 AND부터 보시죠. A를 먼저 평가한 뒤 그 결과가 폴스면 빨간 화살표를 따라 곧장 전체 폴스로 빠지면서 B의 평가는 완전히 생략됩니다. A가 true일 때만 초록 화살표를 따라가서 B를 평가하고 그 B의 결과가 곧 전체 결과가 됩니다. 아래쪽 논리 OR는 거꾸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A가 true인 순간 곧바로 전체 true로 빠지면서 B는 평가되지 않고 A가 false일 때만 B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양쪽 모두 왼쪽의 결과로 답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만 오른쪽을 생략한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뒤에서 나오는 IL의 분기 명령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론은 충분하니 이제 직접 실행해보면서 정말로 한쪽이 생략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의 메서드 A와 B를 만들고 각각 호출될 때 콘솔에 자기 이름을 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논리 AND와 논리 OR를 다양한 조합으로 호출해보고 어느 메서드가 출력되고 어느 메서드가 출력되지 않는지를 보면 단락평가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 메서드 A와 B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A는 자기 이름을 출력하고 false를 반환하고 B는 자기 이름을 출력하고 true를 반환하죠. 그리고 메인에서 세 가지 케이스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11번째 줄에 A 논리 AND B에서는 A가 먼저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단락평가로 B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력에도 A 호출됨만 찍히고 B는 보이지 않죠. 왼쪽 한 번으로 전체 답이 false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4번째 줄에 A, 논리 OR B에서는 A가 false라 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B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에는 A 호출됨과 B 호출됨이 모두 찍힙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번째와 17번째 줄에 B 논리 AND A를 보시죠. 왼쪽 B가 true를 반환하긴 하지만 논리 AND는 양쪽이 모두 true여야 true이기 때문에 오른쪽 A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에는 B 호출됨에 이어 A 호출됨이 함께 찍힙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핵심은 단락평가가 무작정 한쪽을 생략하는 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왼쪽의 결과만으로 전체 답이 이미 확정됐을 때만 오른쪽을 건너뛴다는 매우 또렷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락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런타임이 똑똑해서 알아서 생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컴파일러가 IL, 즉 CLR이 실행하는 중간 언어 단계에서 조건부 점프 명령을 직접 끼워 넣어 오른쪽 코드 블록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시로 ILValidate라는 짧은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가 널이 아니면서 동시에 S.length가 0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우리가 매일 쓰는 논리 앤드 가드 패턴이죠. 이걸 컴파일하면 어떤 IL이 만들어지는지 한 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LD arg 단령은 첫 번째 인자 S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입니다. 그 직후 네 번째 줄 brpulse.s IL 밑줄 000D가 등장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스택 최상단 값이 폴스가거나 0이거나 널이면 IL 밑줄 000D 레이블로 곧장 점프하라는 뜻입니다. S가 널이면 IL 밑줄 000D로 점프해서 그 아래의 일곱 번째 줄 S.length를 읽는 콜버트 명령이 통째로 건너뛰어집니다. 이게 바로 단락평가가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막아주는 실체입니다. S가 널이 아니라면 점프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일곱 번째 줄에서 length를 읽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에서 0과 비교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시 말해 컴파일러는 논리 앤드를 만나면 왼쪽을 평가한 직후에 brpulse.s를 끼워 넣어 오른쪽 블럭을 건너뛸 수 있는 길을 IL에 미리 박아두는 거죠. 여기서 brpulse.s와 brtrue.s라는 명령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둘 다 조건부 점프 명령입니다. brpulse.s는 스택 최상단 값이 폴스거나 정수 0이거나 널 참조면 지정한 옵셋으로 점프하고 brtrue.s는 그 반대로 true거나 0이 아닌 값이거나 널이 아닌 참조일 때 점프합니다. 끝에 붙은 .s는 short, 즉 짧은 형식이라는 의미로 1바이트 오프셋을 사용합니다. 점프할 거리가 너무 멀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4바이트 오프셋을 쓰는 brpulse나 brtrue로 바꿔주죠. 일단 이 두 명령이 단락평가의 1등 공신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컴파일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한 논리 앤드를 IL 레벨에서 분기 명령 없이 그냥 비트엔드 한 줄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부수 효과의 유무입니다. 오른쪽 피연산자가 단순히 메모리에 있는 불값을 읽는 것뿐이고 메서드 호출이나 필드 접근 같은 부수 효과가 전혀 없다면 양쪽을 모두 평가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분기 비용을 아끼는 쪽으로 최적화하는 거죠. 두 함수를 비교해서 차이를 직접 보겠습니다. 두 케이스를 보시죠. 두 번째 줄 케이스 A의 엔드쇼트 함수는 X와 Y라는 두 개의 불파라미터를 그냥 논리 앤드로 묶고 있습니다. 양쪽 다 메모리에 이미 들어있는 불값을 단순히 꺼내는 것이라 부수 효과가 전혀 없죠. 반면 다섯 번째 줄 케이스 B의 ILValidate주저 함수는 오른쪽에 S.length라는 메서드 호출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함수가 실제로 컴파일되면 IL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 엔드쇼트의 IL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만큼 짧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서 LD arg로 두 인자를 스택에 올리고 네 번째 줄에서 비트엔드 명령 한 줄로 결과를 만든 뒤 다섯 번째 줄에서 그대로 반환하고 끝입니다. brpulse.s 같은 분기 명령이 단 하나도 없죠. 반면 아래쪽 ILValidate주저 이 IL은 다릅니다.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brpulse.s 분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11번째 줄에 콜버트, 즉 S 다른 소출이 부수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단락평가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드에 논리 앤드를 쓰는 한 부수 효과가 있는 오른쪽은 무조건 생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수 효과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옵티마이저가 분기 비용까지 줄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라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방금 본 비분기 최적화는 C# 언어 스펙이 요구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언어 차원에서 논리 앤드는 항상 단락이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다만 컴파일러의 옵티마이저가 부수 효과가 없으면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까 분기 명령을 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비분기 형태로 바꿔주는 것뿐이죠. 그러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논리 앤드를 쓰는 한 부수 효과가 있는 오른쪽은 반드시 생략된다는 보장을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리 앤드가 3개 연결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게임에서 흔히 등장하는 패턴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카나탁이라는 함수는 P가 널이 아니고 동시에 P.isAlive가 true이며 동시에 P.hp가 0보다 클 때만 true를 반환합니다.
가드를 3단계로 거는 셈입니다. 만약 단락평가가 없다면 P가 널이어도 P.EaserLive와 P.HP까지 모두 평가하려 들면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지겠지만 단락평가 덕분에 이 한 줄이 그대로 안전하게 동작합니다. 이걸 IL로 풀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IL을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 BR_S는 P가 널이면 IL 밑줄 15로 점프합니다. 여섯 번째 줄, 두 번째 BR_S는 EaserLive가 폴스면 똑같이 IL 밑줄 15로 점프합니다. 11번째 줄에서야 HP가 0보다 큰지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반환하죠. 그리고 14번째 줄 IL 밑줄 001호는 공통 폴스 반환 지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관찰은 여러 개의 논리엔드가 연결되면 모든 단락 분기가 결국 같은 폴스 반환 지점으로 모여든다는 점입니다. 어느 조건에서 떨어지든 한 곳으로 합류하고 마지막에 HP 같은 필드 접근은 앞에 두 조건이 모두 통과됐을 때만 실행됩니다. 가드 패턴이 효율적인 진짜 이유는 바로 이 IL 구조에 있습니다. 논리엔드가 BR_S로 분기한다면 논리오어는 어떻게 분기할까요? 첫 번째 줄의 오렉샘플 함수처럼 문자열이 비어있거나 널인지를 검사하는 흔한 가드를 보시죠. S가 널이거나 또는 S.length가 0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컴파일러는 논리오어를 만나면 왼쪽을 평가한 직후에 이번에는 BR_True.S를 끼워 넣습니다. 왼쪽이 이미 true라면 결론 블럭으로 곧장 점프해서 오른쪽 평가를 생략하는 거죠. 논리엔드의 BR_S를 그대로 뒤집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폴스에서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은 true에서 빠져나가는 거울처럼 대칭인 구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락평가를 가장 자주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는 패턴이 바로 가드 패턴입니다. 객체가 널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멤버에 접근하는 흐름이죠. 이 한 줄짜리 패턴이 가능한 이유 자체가 단락평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코드라도 연산자를 앰퍼센드 하나로 쓰느냐, 두 개로 쓰느냐에 따라 컴파일러가 만드는 IL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왼쪽 빨간 박스가 before, 즉 앰퍼센드 하나를 쓴 잘못된 가드입니다. 양쪽이 모두 평가되기 때문에 RB가 널이면 그 자리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지죠. 오른쪽 초록 박스가 애프터, 논리엔드 두 개를 쓴 올바른 가드입니다. RB가 널이면 오른쪽이 통째로 건너뛰어지면서 안전합니다. 아래쪽 IL 차이를 보시죠. 왼쪽 빨간 IL에서는 LDF/LD EaserLive가 무조건 실행되어 버립니다. 분기 명령이 없기 때문이죠. 오른쪽 초록 IL에서는 BR_S라는 분기가 들어가서 널이면 LDF/LD를 통째로 스킵하고 곧바로 폴스 반환 지점으로 점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거의 같아 보이는 두 코드가 IL 레벨에서는 분기 명령 한 줄의 유무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EaserLive라는 불필드를 가진 간단한 플레이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책빗 함수는 P가 널이 아니라는 조건과 P.EaserLive를 앰퍼센드 한 개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락평가가 되는 가드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앰퍼센드 하나는 단락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주석에 적혀있듯이 P가 널이면 P.EaserLive를 읽는 순간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컴파일은 잘 되니까 더 위험하죠. 이게 IL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세 번째 줄 CGT.on, 즉 P가 널이 아닌지를 비교한 결과가 일단 스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다섯 번째 줄에서 LDF/LD 명령으로 player.EaserLive 필드를 읽으려고 시도하죠. 점프 명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P가 널이든 아니든 무조건 LDF/LD가 실행되기 때문에 P가 널인 순간 그 자리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단락평가의 핵심인 BR_S가 통째로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절대로 가드 패턴에 앰퍼센드 하나를 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코드를 첫 번째 줄처럼 논리엔드 두 개로 바꿔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체크셔트로만 살짝 바꾸고 가운데 연산자를 앰퍼센드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렸을 뿐이죠. 우리 눈에는 정말로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바로 앞에서 본 before와 비교해서 IL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의 IL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BR_S일 밑줄 000A가 보란듯이 들어와 있습니다. P가 널이면 곧장 IL 밑줄 000A로 점프해서 폴스를 반환하고 끝나는 거죠. 즉, 네 번째 줄의 LDF/LD는 P가 널이 아닐 때만 실행됩니다. 같은 의미의 가드가 연산자 하나 차이로 IL에서는 분기 명령의 유무라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잠깐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문제의 제기 코드에서 if 안에 앰퍼샌드 하나를 썼을 때 왜 NRE가 터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IL 레벨에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전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락평가는 항상 왼쪽부터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조건을 어떤 순서로 늘어놓느냐에 따라 비싼 호출을 매번 하느냐 아니면 가끔만 하느냐가 갈립니다. 이건 특히 매 프레임 호출되는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 같은 핫패스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값싼 조건은 왼쪽에, 비싼 조건은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위쪽 나쁜 예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load items from database,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을 읽어오는 비싼 호출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사드민, 이폴스든 트루든 상관없이 DB 호출은 매번 무조건 발생합니다. 단락평가는 오른쪽을 생략할 수는 있어도 왼쪽은 절대 생략하지 않으니까요. 반면 여섯 번째 줄의 좋은 예는 같은 두 조건을 순서만 뒤집었습니다. 값싼 이사드민 검사를 왼쪽에, 비싼 DB 호출을 오른쪽에 두었죠. 이렇게 쓰면 이사드민 이 폴스인 경우에는 DB 호출 자체가 단락평가로 생략됩니다. 두 코드는 의미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만 핫패스에서의 비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유니티 코드에서 자주 보이는 또 다른 함정이 get component chain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같은 get component 닷, 리지드 바디가 같은 줄에 두 번 등장하고 있죠. 단락평가 덕분에 첫 번째 호출이 널이면 두 번째 호출은 안 일어나니까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리지드 바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get component가 두 번 실행됩니다. get component는 컴포넌트 배열을 순회하는 작업이라 유니티가 직접 캐시에서 쓰라고 권고하는 호출이죠. 안전성과 별개로 매 프레임 두 번 도는 것은 핫패스에서 분명한 손해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줄처럼 get 컴포넌트의 결과를 지역 변수 RB에 한 번만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그 RB를 가지고 단락평가 가드를 거는 거죠. 이렇게 하면 get 컴포넌트는 한 번만 호출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여덟 번째 줄에 있는 try get 컴포넌트입니다. 유니티 2019.2부터 추가된 API인데 이름 그대로 가져오기를 시도하고 성공하면 out 파라미터로 결과를 돌려줍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try get 컴포넌트의 반환값과 RB2의 속도 조건을 단락평가로 묶었습니다. 컴포넌트가 없으면 곧장 빠져나오고 있으면 그 값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IL 관점에서도 get 컴포넌트의 결과를 st락으로 지역 변수에 저장한 뒤 LD락으로 꺼내 쓰기 때문에 콜이 한 번만 발생하면서 단락평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락평가의 또 다른 단골 무대는 유니티의 레이어 마스크 비트 체크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죠. hitDot collider가 널이 아니라는 조건을 먼저 검사하고 그 뒤에 hitDot collider.game object.layer를 비트 시프트해서 레이어 마스크와 비트 엔드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락평가가 없다면 hitDot collider가 널인 순간 그 뒤에 .game object 접근해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그대로 터지죠. 이런 패턴은 단락평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비로소 한 줄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단락평가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유니티 관용구의 토대입니다. 이제부터는 단락평가를 쓰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단연 타이핑 실수입니다. 논리엔드 두 개를 쳐야 하는데 키보드에서 한 개만 입력해버리는 경우죠. 문제는 앰퍼샌드 하나도 불타입에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빌드는 잘 되는데 런타임에 가서야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돌아오는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종류의 버그입니다. 잘못된 예부터 보시죠. 두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가 널이 아닌지 검사하고 앰퍼샌드 한 개로 player.isAlive를 묶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상 가드처럼 보이지만 단락평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널인 순간 그 자리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올바른 예는 두 번째 줄처럼 논리엔드 두 개를 정확히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IL에 brFalse.s를 박아주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널이면 오른쪽 평가가 통째로 건너뛰어져 안전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차이처럼 보이지만 코드 리뷰에서 가장 자주 잡아주어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오른쪽 메서드가 상태를 바꾸는, 즉 부수 효과가 있는 호출인데 그걸 모르고 논리엔드로 묶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보시죠. 이즈밸리드가 폴스를 반환하면 단락평가로 로그억세스는 아예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로그억세스가 접근 로그를 기록하는 부수 효과를 가진 메서드였다면 우리는 그 로그가 누락되는 것조차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코드는 멀쩡하게 동작하니까요. 단락평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코드를 망가뜨리는 케이스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줄에 적힌 대로
부수 효과가 있는 호출을 조건식 밖으로 빼서 별도 변수에 받아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서 두 메서드를 호출의 결과만 챙긴 뒤 네 번째 줄에서 그 두 변수만 단락평가로 묶죠. 이러면 호출은 무조건 두 번 일어나고 그 결과로만 분기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줄처럼 정말 양쪽 모두 실행하고 싶다는 의도가 명확할 때만 의도적으로 앰퍼샌드 한 개를 쓰는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는 코드 리뷰에서 의심을 받기 쉬우니 주석으로 의도를 분명히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건식의 오른쪽의 상태를 바꾸는 메서드 호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시면 이런 함정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집니다. 다음은 유니티 사용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단락평가와 닮은 형제 같은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C# 클래스에서는 객체가 널이 아닐 때 메서드를 호출하는 패턴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obj.not equal null 논리 end obj. 메서드 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더 짧은 obj 물음표 점 메서드 즉 null 조건부 연산자입니다. 일반 클래스에서는 이 두 패턴이 의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니티 엔진.object를 상속하는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모노비헤이비어 같은 클래스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니티는 자체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두 패턴을 다르게 취급해야 했거든요. 유니티 엔진의 사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티는 C# 래퍼 객체와 네이티브 C++ 객체를 한 쌍으로 관리합니다. 디스트로이를 호출하면 네이티브 쪽은 즉시 파괴되지만 C#종 래퍼는 가비지 컬렉터가 아직 회수하지 않았다면 한동안 살아남아있죠. 이 사이의 짧은 순간 객체는 파괴됐지만 CLR 참조상으로는 널이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유니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니티 엔진.object의 equal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네이티브가 파괴된 상태면 마치 널인 것처럼 취급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if 가로 geo not equal null 같은 코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동작하죠. 그런데 코드를 보시죠. 세 번째 줄에서 디스트로이로 타깃을 파괴한 뒤 다섯 번째 줄에서 타깃 물음표 점 set active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null 조건부 연산자, 즉 물음표점은 equal 오버로딩을 절대 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CLR 참조가 널인지만 확인하죠. 그래서 타깃이 파괴된 상태인데도 물음표점은 널이 아니라고 판단해 set active를 호출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그래서 유니티 안전한 패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타깃 노트, equal null로 명시적으로 비교하고 그 뒤에 멤버를 호출하는 거죠. 이 코드는 오버로딩된 equal을 거치기 때문에 파괴된 객체도 정확하게 널처럼 취급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니티 엔진.object를 상속하는 객체에는 물음표점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 C# 클래스, 예를 들어 리스트나 직접 만든 데이터 클래스에는 물음표점을 그대로 안전하게 쓰셔도 됩니다. 단락평가의 형제격인 물음표점이지만 유니티 환경에서만큼은 단락평가 쪽이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주 헷갈리는 두 연산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락평가와 사망 연산자입니다. 사망은 C 물음표 A 콜론 B의 형태로 조건이 true면 A를, false면 B를 평가합니다. 이것도 한쪽만 평가한다는 점에서 단락평가와 비슷해 보이고 IL을 까봐도 BR2.S로 분기하는 형태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둘을 혼동하기 쉬운데 결정적으로 목적과 반환 타입이 다릅니다. 첫 번째 줄, 터너리 함수는 불파라미터 C에 따라 A1을 호출할지 B1을 호출할지를 결정해서 그 결과 정수를 반환합니다. 단락평가의 논리 엔드와 다른 점은 반환 타입이 불이 아니라 정수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은 두 값 중 하나를 고르는 데 쓰는 연산자이지 논리 조건을 이어 붙이는 데 쓰는 연산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IL을 보시면 익숙한 모양이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줄, BR2.S가 등장하죠. C가 true면 IL 밑줄 9로 점프해 A1을 호출하고 false면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B1을 호출합니다. 단락평가와 마찬가지로 선택되지 않은 분기는 통째로 건너뛰어집니다. IL 모양이 닮은 건 사실이지만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락평가는 결과가 이미 확정된 뒤에 오른쪽을 생략하는 것이고 사망은 처음부터 두 값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 반환 타입을 보시죠. 논리 엔드와 논리 오어는 반드시 불을 반환합니다. 양쪽 피연산자도 불이어야 하죠. 반면 사망 물음표 콜론은 임의의 타입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정수든 문자열이든 객체든 두 분기의 타입만 호환되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두 번째 행, 목적도 다릅니다. 논리 엔드와 논리 오어는 논리 조건을 이어붙여서 참 거짓을 확정하기 위한 도구이고 사망은 두 값 중 하나를 고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행, 생략되는 쪽도 의미가 다릅니다. 논리엔드와 논리오어는 결과가 이미 확정된 뒤에 오른쪽을 생략하고 사망은 선택되지 않은 쪽 분기를 통째로 건너뜹니다. 둘은 닮은 형제일 뿐 결코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을 혼동해서 쓰면 코드가 어색해집니다. 두 번째 줄의 잘못된 예를 보시죠. 플레이어가 널이 아니면 player.isAlive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쓰는 상황입니다. 동작은 맞지만 사실 이건 단락평가로 표현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식이죠. 올바른 예는 두 번째 줄처럼 단락평가로 한 줄 짧게 쓰는 것입니다. player not equal null 논리 and player.isAlive 결과 타입도 부리고 의도도 명확하죠. 논리 조건을 이어붙이는 자리에는 단락평가, 두 값 중 하나를 고르는 자리에는 사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보시죠. 이사드 및 논리 앤드 트루, 논리 오어 폴스 같은 코드는 무엇을 하려는지 한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이사드 민이라는 불값을 바탕으로 두 문자열 중 하나를 고르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처럼 사망 물음표 콜론으로 쓰는 게 훨씬 명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코드를 읽는 사람이 작성자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형제가 널 병합 연산자, 즉 물음표 두 개입니다. 이 연산자도 사실 단락평가의 일종입니다. 왼쪽이 널이면 오른쪽 값을 쓰고 왼쪽이 널이 아니면 그대로 그 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널이 아닌 경우에는 오른쪽 표현식이 통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단, 논리엔드와 다른 점은 반환 타입입니다. 논리엔드는 반드시 불을 반환하지만 널 병합은 피연산자의 타입 자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유니티의 가짜 널 함정은 널 병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널 병합 역시 이퀄 오버로딩을 타지 않고 순수 CLR 참조만 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줄 name이라는 변수에 인풋이 널이 아니면 인풋을 그대로 넣고 널이면 익명이라는 문자를 넣습니다. 인풋이 멀쩡한 값이면 익명 리터럴은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단락됩니다. 두 번째 줄은 더 흥미롭습니다. maybe가 널이 아니면 그대로 쓰고 널일 때만 computed fault라는 비싼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코드 한 줄이 단락평가 덕분에 매번 함수를 호출할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할 때만 기본값을 계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널 병합은 단락평가의 가장 우아한 활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단락평가가 C# 버전마다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단락평가 연산자 자체, 즉 논리엔드와 논리오어는 C# 1.0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그 주변 문법이죠. 가장 고전적인 형태가 첫 번째 줄입니다. 플레이어가 널이 아니고 isAlive이고 HP가 0보 다 큰지를 논리엔드 두 번으로 묶은 가드. 유니티에서는 지금도 표준입니다. C# 6제명에서는 널 조건부 연산자, 즉 물음표점이 도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리스트 물음표점 카운트라는 한 줄이 다섯 번째 줄에 리스트 노트 equal null 사망 캐스트 리스트 닷 카운트 콜론 널이라는 장황한 표현을 그대로 대체합니다. 단락평가의 의도를 더 짧게 표현한 문법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강조했듯이 유니티의 컴포넌트에는 가짜 널 함정 때문에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C# 7.0의 패턴 매칭은 단락평가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죠. obj is player p, 즉 obj가 플레이어 타입이라면 그 결과를 p라는 새 변수에 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엔드로 p.isAlive를 묶어둘 수 있죠. 만약 왼쪽 is 검사가 false라면 단락평가로 오른쪽의 p.isAlive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IL 수준에서는 isinst라는 타입 검사 명령에 st락으로 변수 대입이 따라붙고 그 직후 brFalse.s로 단락 분기가 들어가는 형태로 풀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드 패턴의 IL과 본질적으로 같은 모양이죠. C# 8.0에서는 널 병합할당 연산자, 즉 물음표 두 개와 이퀄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죠. 밑줄 캐시드 물음표 equal expensive in 이퀄로 이 한 줄은 밑줄 캐시드가 널일 때만 오른쪽 expensive in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대입합니다. 밑줄 캐시드가 이미 값을 가지고 있다면 expensive in은 평가조차 되지 않죠. 널이면 초기화한다는 가드 패턴을 가장 짧게 줄여놓은 형태입니다. 단락평가가 캐시 초기화 자리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 9.0에서는 객체의 여러 속성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논리 패턴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죠. 플레이어가 isAlive는 true이고 HP는 0보 다 큰지를 한 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player not equal null 논리 and player isAlive 논리 and player hp
0보호세의 다큼을 그대로 줄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컴파일러는 이 패턴을 내부적으로 3단계의 논리 엔드 체인으로 풀어서 우리가 앞에서 IL로 봤던 그 분기 체인 그대로의 IL로 컴파일합니다. 가독성은 훨씬 좋아졌지만 동작의 본질은 단락평가의 문법 설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C#10부터 13까지의 변화를 요약하면 단락평가 자체에는 동작 변경이 없습니다. 의미로는 초기 설계 이후 그대로 유지되었고 개선된 것은 패턴 매칭이나 널 조건부 같은 주변 문법뿐이죠.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논리엔드는 왼쪽이 폴스면 논리오어는 왼쪽이 true면 오른쪽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컴파일러는 이 의미를 IL의 brFalse.s, brTrue.s 분기 명령으로 구현하며 오른쪽 블록이 통째로 스킵됩니다. 셋째, 앰퍼샌드 한 개나 파이프 한 개는 단락평가가 아니므로 가드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넷째, 유니티의 컴포넌트에는 물음표점 대신 not equal 널리 엔드 패턴을 사용하시고 핫패스에서는 값싼 조건을 왼쪽에 비싼 조건을 오른쪽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9의 객체 패턴은 결국 논리 엔드 체인의 문법 설탕일 뿐이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단락평가가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가드 패턴의 토대라는 점이 또렷해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 연산자로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